지난달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매우 불안해 보였죠. 전화를 건 분은 저희 동네에서 4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신 김철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올해 75세로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사신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과거 국세청에서 15년간 세무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정승우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여 조세제도 해설 일을 하고 있어요. 큰일이 났다며 국세청에서 뭔가 보내왔는데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돈을 자기 아들한테 보낸 것뿐인데 뭘 잘못했냐며 당황해 하셨죠. 상황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입금하셨어요. 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도움을 주려던 거였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협조 요청서가 날아온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왜 설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5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의심받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저도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게 뭐가 문제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국세청 시스템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AI가 24시간 모든 통장 거래를 분석하고 있어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거래는 자동으로 포착되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국세청 관점에서는 이게 증여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 말이죠. 계속해서 자기 돈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자식 돕겠다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통지서죠. 과연 여러분의 통장은 안전할까요? 이 영상은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곧바로 어르신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연 국세청은 무엇을 보고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걸까요? 어르신의 계좌를 살펴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매월 정확히 15일 200만 원씩 6개월 연속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1200만 원이었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였을 겁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를 떠올려 보니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았어요. 현재 국세청 시스템은 AI로 운영됩니다. 24시간 내내 모든 은행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죠.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위험한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르신께서는 단순히 아들을 도와주려던 마음이었지만 AI 시스템은 다르게 판단했어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거래, 그것도 매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입금이었거든요. 여기에 더해 송금자와 수취자의 관계까지 분석합니다. 특히 부모에서 자녀로 향하는 돈의 흐름은 증여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국세청 AI는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위험도를 계산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의 정확성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훨씬 더 세밀해졌어요. 입금 시기의 규칙성, 금액의 일관성, 심지어 입금 메모까지 분석합니다. 어르신은 그저 아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국세청 관점에서는 전형적인 증여 패턴으로 보였습니다.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 6개월 연속이었으니까요. 이런 분석을 거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겁니다. 어르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AI 시스템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패턴의 거래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시대가 된 겁니다.
자칫하면 김철수 어르신처럼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요. 김철수 어르신에게서 두 번째 전화가 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국세청에서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 통지서가 추가로 날아왔다고 하셨거든요. 자금 출처 조사 요청서에 이어 이번엔 본격적인 조사였습니다. 어르신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다고 털어놓으셨어요. 평생 세무서와 인연이 없던 분이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죠. 75세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르신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조사 내용이었어요. 국세청은 어르신이 아들에게 보낸 1,200만 원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생활비 명목이었지만 세법상으론 다르게 해석된 거였어요. 어르신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게 증여라니요. 법과 정서 사이의 괴리가 어르신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장사하며 번 돈을 자식 돕는 데 썼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낸 패턴, 메모 없는 이체 내역, 이 모든 게 증여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증거였어요. 의도와 상관없이 외형만으로 판단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준비는 더욱 부담스러웠어요. 통장 사본부터 시작해서 자금 출처를 증명할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어르신에게는 생소하고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서류 작업을 해본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게다가 주변 시선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세무조사 소문이 퍼지면서 어르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죠. 마치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식당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다른 생각이 나셨다고 하더군요. 40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세무서에 직접 가서 상황을 해명해야 했어요. 가족 간의 당연한 도움이었다는 점, 증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말로만 설명해선 안 됐어요. 모든 걸 서류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선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자녀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 법적 잣대로 평가받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김철수 어르신만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김철수 어르신의 통장 내역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봤던 전형적인 위험 신호들이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반복 입금 패턴이었습니다. 매월 15일, 정확히 200만 원씩 6개월 연속이었죠. 이런 규칙성은 AI 시스템이 가장 먼저 포착하는 신호예요. 우연이 아닌 계획적 증여로 판단하거든요. 두 번째는 고액 거래였어요. 한 번에 보낸 금액은 200만 원이었지만 누적하면 1,200만 원이었습니다. 국세청 기준선인 1,000만 원을 넘어선 거죠. 시스템은 이런 금액을 자동으로 위험 거래로 분류합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가족 관계였어요. 부모에서 자녀로 향하는 돈의 흐름은 세무당국이 특별히 예민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생활비든 사업자금이든 상관없이 증여 가능성을 의심하거든요. 네 번째로 치명적이었던 건 메모 부재였습니다. 어르신은 단순 계좌 이체만 하셨어요. 생활비인지, 대출 상환인지, 의료비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죠. 이런 경우 국세청은 가장 의심스러운 쪽으로 해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잔액 대비 과도한 송금이었어요. 어르신 통장에 평상시 남아있던 돈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이 나간 거였습니다. 자금 출처 자체를 의심받기 쉬운 패턴이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 5가지 중 2~3개만 해당돼도 조사 후보에 올랐었어요. 어르신은 안타깝게도 모든 조건을 충족하셨던 겁니다. 시스템 입장에서는 완벽한 증여 사례로 보였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어르신이 이런 위험을 전혀 모르셨다는 점이었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아들을 도와주셨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국세청은 의도보다 결과를 보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얼마나 일상적인지 깨달았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자녀를 돕고 계실 테니까요.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고 특별한 메모 없이 이체하고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AI는 감정을 모릅니다. 오직 숫자와 패턴으로만 판단해요. 부모 마음과 시스템 기준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5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송금 내역이 발견됐거든요. 지난해 가을 아들이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됐을 때였어요. 어르신은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이 500만 원도 문제 삼았어요. 생활비 1200만 원과는 별개로 또 다른 증여로 본 거였습니다. 어르신은 당황하셨죠. 자식이 아픈데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냐며 답답해 하셨어요. 핵심은 돈의 흐름이었어요. 어르신은 아들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셨을 뿐 병원에 직접 지불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그냥 돈을 준 것으로 해석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증빙자료 부재였어요. 병원비 영수증도 진료비 명세서도 수술 관련 서류도 따로 보관해두지 않으셨거든요. 실제로 의료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서류까지 챙길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아들의 사업 자금 부족과 의료비 지원 시기가 겹쳤어요. 생활비든 병원비든 결국 아들에게 필요한 돈을 지원한 셈이 됐거든요.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복합적 상황을 가장 의심스럽게 봅니다. 세법은 의도를 보지 않아요. 오직 외형적 흐름과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만 봅니다. 500만 원이 아들 계좌로 들어갔고 그 돈이 실제 의료비로 사용됐다는 증명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의도였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어르신은 계속 억울해하셨어요. 부모가 아픈 자식을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법적 기준과 일반적 정서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격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흔한지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자녀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테니까요. 대부분 어르신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계좌 이체로 보내실 거예요. 증빙서류 보관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실 테고요. 병원비, 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지원금. 명목이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돈을 받는 사람 계좌로 들어가면 일단 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말이죠. 특히 고액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결국 증여인지 아닌지는 그 순간의 정황과 남겨진 자료들이 결정하는 거였어요. 부모 마음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세무행정의 현주소였어요. 과연 여러분은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계신가요? 김철수 어르신 상담을 마치고 며칠 후 정혜옥 어르신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 78세이신데 평생 남편과 함께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딸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보냈던 게 문제가 됐다고 하셨어요.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통지서가 날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소명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모르신다는 점이었어요. 어르신은 처음 소명서를 작성하려다 완전히 막히셨다고 하셨습니다. 국세청에서 요구한 자료가 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셨던 거죠. 78세 나이에 이런 복잡한 서류를 써야 한다니 막막하셨을 거예요. 결국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딸이 처음 써준 소명서 초안을 보니 큰 문제가 있었어요. 딸은 엄마가 어려운 딸을 위해 마음껏 도와준 것이며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적어놨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딸이 힘들 때마다 계속 도와줄 생각이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정혜옥 어르신은 딸이 쓴 글을 읽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는 말이라고 하시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셨죠.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심을 담아서 썼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더군요. 이런 식으로 쓰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오히려 증여를 인정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생각이라는 표현은 지속적인 증여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했어요. 가족 간의 정을 강조하는 것도 오히려 무상으로 준 돈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었죠. 어르신과 딸 모두 당황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어르신께 차근차근 알려드렸어요. 먼저 필요한 서류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통장에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서가 기본이고 3천만 원의 자금 출처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증빙 자료가 필요했거든요. 어르신은 구멍가게 수입이 대부분 현금이어서 자금 출처 증명이 쉽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다행히 매일 써오신 가계부가 있었거든요. 어르신이 방 안쪽 서랍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내오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수십 년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기록해오신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 지출 내역까지 꼼꼼히 적어두셨더군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세무서에 신고했던 소득 자료들도 차곡차곡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봉투에 연도별로 정리해서 넣어두셨더라고요. 어르신은 왜 이런 것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웃으셨지만 그런 습관이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료들이 핵심 증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소명서 작성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평생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차가운 논리로 설명해야 하니까요. 국세청은 어르신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객관적 근거와 논리적 설명만 받아들이거든요. 어르신은 처음엔 답답해 하셨어요. 딸을 도와주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르신 옆에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딸의 결혼 준비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자금이 언제 필요했는지, 어르신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손자까지 생각해서 딸을 도와주신 거였는데 그런 마음을 숫자와 날짜로 설명해야 한다는 게 서글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이해하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결혼 준비를 위한 일시적 지원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증여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혼 예정일, 예식장 계약서, 혼수 준비 목록 같은 자료들도 함께 제출하라고 권했어요. 어르신은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시더니 나름 괜찮은 소명서를 완성하셨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논리적인 내용이었어요. 국세청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르신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준비한 자료들과 논리적인 소명서 덕분에 증여가 아닌 일시적 지원으로 인정받으셨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소명서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난 겨울 조문진 어르신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74세로 자녀 셋에게 꾸준히 용돈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단 한 번도 국세청 조사나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어르신의 거래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낼 때도 절대 한 번에 큰 돈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3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씩 3번에 나눠서 보내시더군요.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송금하면 국세청 자동 포착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위험 기준선을 넘지 않는 방법이었죠. 더 놀라웠던 건 메모를 꼼꼼히 남기는 습관이었습니다. 이체할 때마다 반드시 목적을 적어두셨어요. 생활비 지원, 의료비 보조, 차량 수리비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셨죠. 나중에 누가 물어봐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셨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가족 지원용 통장을 따로 만드셨다는 점이었어요. 본인 생활비 통장과 자녀 지원용 계좌를 완전히 분리하신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래 목적이 명확해지고
나중에 조사받을 일이 생겨도 설명하기 쉽다고 하시더군요. 큰돈을 보낼 때의 대처법도 철저했어요. 둘째 딸의 전세자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했을 때 어르신은 아예 세무서에 가서 수중신고를 하셨습니다. 차용증도 제대로 작성하고 상환 계획까지 명시해 두셨죠.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완전히 투명한 거래로 만든 거였어요. 가장 감탄스러웠던 건 별도 가계부를 작성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보낸 모든 돈을 날짜, 금액, 목적, 받는 사람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두셨거든요. 마치 회사 장부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동네에서 어르신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까다롭게 사신다는 반응이었지만 김철수 어르신 같은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몇 분이 어르신께 조언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더군요. 한 분은 아들에게 매월 보내던 용돈 때문에 고민이셨어요. 조문진 어르신이 소액 분할 방법을 알려드리니 바로 따라 하시더라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딸 병원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물어보셨대요. 어르신이 차용증 작성법과 메모 남기는 요령을 설명해 드렸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자녀들도 안심하게 됐다는 점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르신의 꼼꼼한 기록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주변에서 세무조사 받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오히려 고마워하기 시작했답니다. 부모님이 안전하게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실제로 작년에 한 번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사업자금으로 2천만 원을 보낸 게 자동 시스템에 포착된 거였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죠. 차용증 사본과 가계부 기록을 팩스로 보내드리니 며칠 만에 해결됐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이런 관리가 굉장히 귀찮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왜 자기 돈을 자식에게 주는데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하나 싶었대요. 하지만 막상 실천해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셨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감탄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무 문제도 결국 작은 습관들의 차이라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거든요.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문진 어르신의 성공 사례를 그저 감탄하고 끝낼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어르신처럼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가? 자녀에게 보내는 돈을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에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조문진 어르신이 하신 일도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한 줄이라도 메모를 남기고 큰 금액이라면 두세 번에 나눠서 보내는 정도였으니까요. 별도 수첩에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보냈는지 적어두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르신도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안전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과연 여러분은 내일부터라도 본인의 거래 방식을 한번 돌아보실 건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거래를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조문진 어르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저에게 떠오른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르신의 사례를 보니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저 조금 더 신경 써서 거래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세무조사와 평온한 일상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죠.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통장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이에요. 지난 6개월간 자녀에게 보낸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보낸 적이 있다면 이미 시스템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반복해서 송금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체할 때 메모를 남겼는지 그 메모가 구체적인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죠. 만약 위험 요소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정리해 두시거나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김철수 어르신, 정혜옥 어르신처럼 뒤늦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거래 방식을 익혀보셨으면 해요. 금액을 나눠서 보내고 목적을 명확히 메모하고 큰돈일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모든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습관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한 줄이라도 메모를 남기시고 별도 수첩에 기록해 두세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문진 어르신 사례에서 봤듯이 이런 작은 실천이 나중에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이미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있어요. 언제든 여러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조문진 어르신처럼 작은 습관만 바꿔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저 조금 더 신중하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 통장 점검입니다. 그 다음엔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메모 한 줄 남기기든 금액 나눠서 보내기든 말이죠. 이런 실용적인 정보가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테니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